그러면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보니까 한 두 주 정도 잡고 하는 것 같은데, 한 주만 좀 하게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첫 주가 좀 잘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오늘만큼은 저희 주 발표 들으러 시간 내서 다들 와주신 거니까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전에 먼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할 이야기는 회계분석과 관련된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 회계분석 강의에서 다루는 내용 최대한 엮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때 배웠던 내용 떠올리시면서 들으면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시작해 볼게요. 목차가 되게 많은데 사실 이걸 찍지 마시고 이거 그냥 책 목차를 그대로 가져다 놨습니다. 그 1번이 없는 1번 붙여보셨구나. 원래 저게 백그라운드에 0이라고 해뒀었는데 그 2부터가 이제 챕터 2랑 챕터 3를 저희가 발표하기 때문에 책 목차랑 맞춰서 해놨으니까 복습 처리할 때 그거 참고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 보면은 2.4까지 발표할 거고요. 그리고 2.5부터 나오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밑작업을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발표자님 나오셔서 챕터 2 마무리해 주실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챕터 3 소개하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백그라운드 얘기인데요. 사실 저희가 챕터 2부터 발표를 맡았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려면 챕터 1 내용부터 알아야 되는데 다 다룰 순 없고 챕터 1 내용 중에 오늘 발표할 내용을 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조금 간략히 가져와 봤습니다. 제일 먼저 저희 이번 여름 세션 주제가 미싱 데이터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싱 데이터가 뭔가에 대해서만 간단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제일 먼저는 관찰이 안 돼야 되고 두 번째로는 관찰됐을 때 의미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못 본 수치가 아니라 못 봤는데 봤으면 좋았겠다 싶은 게 미싱 데이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밑에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여론조사를 거절한 사람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도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관측하는 행위죠. 근데 누군가 그걸 거절했다는 건 언업소외 그러니까 1번에 해당이 될 거예요. 관찰을 못한 거죠. 하고 싶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애초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안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의견을 만약에 들었었더라도 별로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미싱 데이터로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대답하지 않은 사람이 누구한테 투표할지 정하고 있었는데 자기 정치색을 드러내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의견을 들었을 때 의미가 있겠죠. 그 사람은 실제로 누구한테 투표를 할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미싱 데이터로 취급을 하고 저기 미닝풀 투 임팩트라고 해놨는데 저걸 뭔가 예측해서 저 사람이 누굴 실제로 지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의미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은 노테이션인데 사실 이렇게 보면 되게 어지럽고 보기 싫어요. 그래서 바로 예시로 넘어갈게요. 이거 제가 만들어 온 예시인데 보면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명이 시험을 봐서 점수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 보면 물음표가 하나 틀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원래대로 채점을 했으면 얘가 70점을 맞아야 되는데 선생님이 답안지를 잃어버려서 얘 걸 채점을 못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실수 점수는 물음표가 되겠죠. 이 사람 점수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뭐 이것도 만약에 알았더라면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본다면 미싱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제 Y라는 행렬을 정의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철수, 영희, 민수, 70, 92, 85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컴플리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관측되었다면 70점일 거니까 70점을 일단 채워 넣은 거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행렬에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좀 어색하죠. 그래서 이거를 철수, 영희, 민수는 빼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열배통을 써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사실 우리가 고려한 게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70점이라는 게 철수 거고 92점이라는 게 0이 거고 85점이라는 게 민수 거라는 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철수 0이 민수를 넣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이걸 서로 다른 세 명의 데이터고 점수만 낸 게 있다라고 생각하면 철수 0이 민수는 빼도 되겠죠. 근데 물론 실제로 확률 계산을 할 때 저렇게 한글로 철수 0이 민수라고 쓰진 않을 거예요.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 코딩하는 거 배웠듯이 뭐 예를 들면 철수가 1, 0으로 코딩이 될 수 있고 0이가 0, 1로 코딩이 될 수 있고 민수는 0, 0으로 코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학생 이름에 대한 정보를 꼭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숫자들을 이 문자 대신에 넣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Y 매트릭스 설명이 끝났는데 이제 앞으로 가볼까요? 여기 N 곱하기 K라는 게 이제 좀 이해가 될 거예요. N이 이제 각각의 사람에 대한 데이터니까 철수형이 민수 N이 3이었죠. 그다음에 K는 속성의 개수예요. 우리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다 아는 내용일 건데 그러니까 K가 2였는데 보면은 여기서는 이름에 대해서 하나의 컬럼을 할당을 했고 점수에 대해서 하나의 컬럼을 할당을 했죠. 그래서 3 곱하기 2 매트릭스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설명을 위해서 조금 깔아두자면 저렇게 yij 말고 yi만 넣는 경우가 있어요. yi만 넣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y1이라고 하면은 아까 했던 요 철수에 대한 거고 여기 뒤져보면 네. 그리고 y2에 되면 y2라면 0에 대한 거고 y3면 민수에 대한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노테이션은 됐고 그다음에 요 밑에 이제 괄호 치고 뭐가 들어간 게 있어요. 요거 조금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0이면 관찰됐고 1이면 관찰이 안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건데 그냥 단순하게 0이랑 옵설브드의 5가 좀 비슷해 보이죠? 그래서 0이 관찰된 거다, 1이 관찰 안 된 거다. 일단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엠메틱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엠메트릭스가 왜 엠메트릭스냐면 미싱네스를 인디케이트 한다는 뜻에서 M이거든요. 그래서 미싱네스를 인디케이트 하려면 미싱이 됐을 때 1을 넣어야겠죠. 미싱이 안 됐을 때 0을 넣고. 그래서 보면은 철수의 점수 부분에 해당하는 70 부분에만 1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1주차 세션에서 R 매트릭스 얘기했는데 R은 리스폰스 인디케이터예요. 그러니까 미싱을 나타내는 거니까 결집됐을 때 1을 넣는데 R 매트릭스는 리스폰스니까 대답이 왔을 때 1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0이랑 1만 바꾸면 M이랑 R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네, 굳이 M을 소개한 이유는 저희 챕터 1 책에서 우리 책은 M이라고 쓸 거고 앞으로 끝까지 이걸로 가겠다라고 못을 박아뒀기 때문에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해가 되시죠? y랑 사이즈가 똑같아야 돼요, 당연히. y에 대한 각 원소가 미싱 됐냐 안 됐냐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n 곱하기 k여야 될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싱네스, m은 미싱이니까 미싱이 됐을 때 1이 들어오고 미싱이 안 됐을 때 0이 들어온다. 이 얘기고요. 똑같이 아까처럼 하나만 쓰면 각 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y1이 요거였으니까 m1은 이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노테이션 끝났어요, 이제. 요거는 지난주에 학생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셔서 제가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번 주에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 얘기만 주고 장창할 거고 이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알아주시고 얘 이름은 유니베리어트 non-response라고 밑에 써 있는데 이름만 어렵지 그냥 변수 하나에서만 미싱이 있고 나머지는 꽉 채워져 있다 이 얘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이제 미싱 데이터 타입 요것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죠. 근데 노테이션 조금 다른 것만 알려드리고 갈게요. 먼저 MCR은 컴플리트리 랜덤, 그러니까 완전 랜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없어진 놈이 어떤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까 봤던 요 YI 보이시나요? 앞에서 했던? 각 가로줄에다가 YI를 할당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없어진 게 그 데이터 값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70이 없어졌죠? 이 70이 없어졌는데, 같은 가로줄을 봤을 때, 이 같은 가로줄을 봤을 때 이 철수의 점수이기 때문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70점을 맞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냥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70점을 맞아서 시험지를 찢어버린 것도 아니고 철수가 공부를 못하는 애라서 뭐 그 시험 답안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냥 랜덤이에요. 이게 날아간 건 그냥 다른 요인에 의한 거죠. 그 다음으로 MAR은 미싱의 랜덤인데 이거는 관측된 데이터 값에만 의존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철수랑 70이 있는데 70은 관측이 안 됐죠. 철수는 관측이 됐고 70은 관측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관측된 데이터 값에만 의존한다는 건 이 70이 철수 점수에도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철수를 싫어해서 철수 정한지를 찢어버렸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관측된 데이터 값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미싱이 됐냐 안 됐냐 뜻이고 마지막으로 M&AR은 not and random이니까 결집된 데이터 값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completely random은 이게 없어진 게 얘도 영향을 안 받고 얘도 영향을 안 받았는데 아까 missing at random은 이 관측된 데에는 영향을 받았죠. 근데 missing not and random은 여기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70점 맞은 게 꼴보기 싫어서 뭐 시험지를 찢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missing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백그라운드 끝인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다 이해한 걸로 넘어가고 2장 시작해 볼게요, 이제. 이제 인터덕션. 전통적으로 이제 실험 상황에서 미싱 데이터 문제가 중요하게 부여되어 왔다. 이제 아까 제가 유니베이트 non-response 잘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요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거 너무 많아서 그냥 이거 두 개 잘랐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이렇게 가져왔거든요. 아,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험 상황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험 상황에서는 실험자가 조건을 설정한 다음에 관측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안경 쓴 남자를 보겠다라고 하면 남자도 조건이고 안경 쓴 것도 조건이죠. 근데 뭐 그 사람의 키를 본다면 관측치는 키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미싱이 일어나는 부분은 관측에 한정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은 우리가 설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결식됐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를 보겠다고 지정을 하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걸 까먹으면 그냥 바보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관측에만 한정해서 교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거 여기다 1번이라고 넘버링을 해놨는데 이 명제를 일단 이해하셨다는 전제하에 두 번째 명제를 볼게요. 실험 상황에서 미싱 데이터가 가지는 패턴은 이거다. 제가 앞에 한 말이랑 그 1번 한 말이랑 2번이랑 많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왜 똑같은지 예시를 들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만들어 온 건데 이거는 그냥 요 표만 보실게요. 저 텍스트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8명의 사람을 구했어요. 8명의 사람을 구해서 운동을 하냐 안 하냐? 식단 조절을 하나 안 하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시킨 거예요. 너는 뭐 운동도 하지 말고 식단 조절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들어두고 있어. 그다음에 여기는 식단 조절 너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운동도 해.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몸무게를 쟀어요. 그랬더니 얘는 몸무게 변화가 없고 얘는 뭐 3kg가 늘었고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가 비었죠. 어, 여기 이제 결집된 데이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까 저희가 Y라는 것을 가져왔었죠. 여기 보면 Y라는 매트릭스를 가져왔어요. N 곱하기 K 컴플렉스 데이터 매트릭스 이렇게 써놨는데 N이 그 관측한 샘플 수라고 했어요. 뭐 유닛 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혹시 유닛 수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분 있나요? 결측 포함해서. 아니, 8 맞아요. 8 맞는데 보면 얘는 지금 그 행 개수가 8개가 아니죠. 우리가 말한 Y 매트릭스를 가져오려면 얘를 좀 펼쳐야 돼요. 그래서 펼친 게 이거거든요. 보면은 아까는 사람에 대한 넘버링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에 대한 넘버링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8개죠. 이게 N은 8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운동이랑 식단 조절 두 가지에 대해서도 컬럼을 부여해놨어요. 이것도 당연히 중요한 특성이겠죠. 우리가 왜냐하면 운동을 했냐 안 했냐, 식단 조절을 했냐 안 했냐를 어떤 하나의 특성으로 보고 몸무게 변화를 재겠다고 한 거기 때문에 운동을 안 했으면 0, 했으면 1, 식단 조절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딩을 해놨어요. 그럼 이제 0, 1, 0, 1이 이렇게 쭉 있고 그랬을 때 이제 몸무게 변화, 이 위에서 값을 그대로 가져온 게 몸무게 변화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여기 없었던 게 여기도 물음표로 뚫려 있죠. 됐어요. 이게 우리가 원하던 Y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여기다 observe라고 써놨는데 여기도 하나 뚫려 있죠. 이거 그대로 옆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왜 도대체 실험 상황에서의 패턴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냐? 운동이랑 식단 조절에 대한 컬럼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결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든 안 하든 식단 조절을 하나 안 하든 그거는 우리가 처음에 설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물음표가 뚫릴 수가 없다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컴플리트하고 여기도 컴플리트하고 근데 여기는 이렇게 비어 있다. 이게 정확히 이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이 패턴만 보겠다고 한 게 이 얘기예요. 지금부터 2점이라고 붙어 있는 거 싹 다 이 패턴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따로 멘션 없어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미싱 데이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건데 하기 전에 이제 미싱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컴플리트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써요. 그러니까. 그래서 컴플리트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냐에 대한 방법을 한번 간단히 짚고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소개하는 건 리스트 스퀘어인데 회귀 분석 들은 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는 여기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실험자 8이 몸무게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가 알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그냥 마이너스 9kg라고 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관측을 똑바로 해서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이건 컴플리트겠죠? 결집된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면 그냥 아까 여기서 이거 물음표 대신에 마이너스 9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러면 그냥 컴플리트 데이터. 그래서 이제 회귀 분석을 할 건데 그러면 뭘 독립변수로 하고 뭘 종속변수로 할 거냐? 어, 요게 운동이고 요게 식단입니다. 그리고 요게 몸무게예요. 몸무게 변화니까 몸 변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면 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식단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면 이 사람의 몸무게가 얼마나 변했는지 알 수 있다. 뭐 추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측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이 두 개의 컬럼과 인터셉트를 통해서 이 y 값을 추정해 보겠다는 얘기죠. 여기 뚫려 있는 거. 근데 여기서 조금 어색함을 느끼실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회귀 분석할 때는 X가 컨티뉴어스한 케이스에 대해서 많이 봐요. 그래야지 이제 서포트가 실수인 상황에서 어떤 선이 그려지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면 운동이랑 식단은 했냐 안 했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싹 다 더미 베리어블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도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뭐 수의 아노바를 하지 왜 리그레션을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이 똑같습니다. 둘이 똑같은데 아노바는 아시는 것처럼 뭐 이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냐 없냐 그걸 보는 거고 이그레션은 그래서 얼마나 영향이 있냐 그러니까 개수를 추정해 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겠지만 이 회귀분석 선을 이용해서 나중에 없는 값을 추정을 할 거예요. 추정을 하려면 영향이 있냐 없냐만 알아서 안 되고 개수가 얼마냐를 알아야 실제로 조건 데이터를 대입해서 없는 값을 추정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더미 베리어블들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리레이션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됐고, 여기 식은 그냥 다 회귀 분석에서 보신 거예요. 위에 거는 그냥 다 나타낸 거고, 밑에 거는 행렬로 나타낸 거고, 베타 제로는 인터셉트에 대한 개수고, 베타 원은 운동에 대한 개수고, 이거는 식단에 대한 개수예요. 베타 2는. 그래서 베타 추정량을 보여보자. 뭐 계산적인 거는 다 스킵하고 이렇게 나오겠죠. 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 이거 죽어라 보신 걸 거고. 그래서 수정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베타 제로고 뭐 쭉쭉 되겠죠. 베타 원이고 베타 2고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추정한 기준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냥 여기 베타 제로, 베타 원, 베타 2 집어 넣은 거죠. 그러니까 식단 조절 여부를 고정을 했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X2를 고정했을 때 운동을 하지 않는 거랑 하는 거랑 비교해서 운동한 사람이 3kg 더 빠지더라. 그리고 이쪽을 고정하면 식단 조절을 한 사람이 식단 조절 안 한 사람보다 5.5kg 정도 빠지더라. 뭐 이런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기본적인 그냥 멀티플 리그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피실험자 파일 데이터 없는데 여기 마이너스 9라고 채워 넣고 우리가 리그레이션을 했죠.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미싱에 대해서 다룰 건데요. 미싱 데이터 처리하는 방법이 사실 대입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싱이 일어난 부분을 제외해버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10,000개 관측했는데 1개가 미싱이 됐어요. 그러면 그거 하나 추정하느니 그냥 999개로 추정하는 게 낫겠죠. 굳이 그거 하나 힘들게 만들겠다고 하는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그노어예요. 이거는 그냥 별치기 하나라도 있는 행을 싹 다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까 피실험자 8까지 있었는데 7까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8을 그냥 자른 겁니다. 8을 그냥 자르고 7명의 데이터만으로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데이터에는 별칙이 없죠. 물음표라는 게 존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앞에서 논의했던 컴플리트 데이터랑 비슷하게 돼버렸어요. 아까는 여기 뭔가 있고 여기가 비어 있었는데 여기를 채워 넣어서 컴플리트처럼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이걸 다 지워서 컴플리트처럼 만드는 거예요. 대신에 뭐 정보의 로스가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지만 7개만 가지고 추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회귀 분석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스타가 붙어 있죠. X에도 붙어 있고 Y에도 붙어 있고 스타는 관측된 데이터만 가지고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스타가 나오면 이거는 결칙이 하나도 있는 놈은 다 뺀 거고 관측된 걸로만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원래는 1, 1, 1이 있었죠. 이 1은 인터셉트에 대한 거였고 이 1은 운동을 했다는 거였고 이 1은 식단 조절을 했다는 거였어요. 피실험자 7, 8은 둘 다 운동도 하고 식단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2개가 있었어야 됐는데 맨 밑에가 빠져서 스타가 된 거고요. 여기도 아까 마이너스 9라고 가정했었는데 빼버려서 스타가 된 겁니다. 이걸로 회귀 분석을 할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그럼 또 개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이 선이 나온다고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무시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한다는 건 사실 우리가 관측을 하기로 해놓고 관측을 못했으니까 그냥 없애야겠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까 앞에서 그 미싱 데이터 종류가 MCAI, 그러니까 완전 랜덤인 게 있었고 MAR, 관측된 거에만 의존하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나델 랜덤. 관측된 데이터, 결측된 데이터 그 자체에도 의존을 하는 게 있었죠. 그 중에서 이 MAR일 때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무시하는 방법은. 그러면 왜 그러냐? 라는 얘기를 또 해야겠죠. 왜 그런가? 만약에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 피실험자 8이라는 사람의 몸무게 변화를 우리가 관측을 못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운동도 하고 식단 조절도 하다가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버린다. 막 9kg가 빠져버렸어. 아까 가정한 것처럼. 그래서 애가 쓰러진 거예요. 몸무게 재러 와야 되는데. 그래서 관측을 못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9kg라는 것 자체가 그 값이 미싱되는데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MAR은 얘가 없어졌냐 안 없어졌냐가 관측된 거에만 디펜드 하는 거예요. 근데 MNAR은 결측된 데이터 그 자체에도 디펜드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MAR일 때만 무시해도 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MNAR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MNAR인 경우를 가정한 거죠. 마이너스 9kg. 그러니까 너무 빠졌으니까 결측된 거예요. 너무 빠져서 쓰러졌으니까 몸무게를 재러 못 온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9라는 값이 결측된 건 마이너스 9라는 값 자체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도 같은 실험을 계속 반복했을 때 막 10kg, 11kg 빠진 사람들은 또 쓰러져서 못 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편향된 실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좀 이 추정 개수를 잘못 썼는데 베타원 글쎄야죠. 그러니까 이 운동하는 사람 운동을 하고 식단 조절을 하면 몸무게가 분명히 엄청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몸무게 제로 못 오니까 쓰러져 버려서 운동하고 식단 조절하는 거의 효과가 굉장히 과소 투정된다는. 그러면 이렇게 무시하는 방법은 올바르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M&A 할 때 데이터를 무시해버리면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데이터를 무시하는 경우는 관측된 데이터에만 디펜드할 때, 이 경우에 우리가 무시하는 방법을 쓰면 좀 더 합리적이다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물음표를 하나 더 해볼게요. 그러면 MAR일 때도 이때는 과연 무시하는 게 항상 가능하냐? 그러니까 항상 가능하냐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아까 P실험자 1부터 8 이거 지금 보시면 8 곱하기 3 매트릭스거든요. 여기서 이거 지워버리고 했잖아요. 이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회기선 풀었는데 이게 디자인 매트릭스를 임의로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솔루션 쓸 때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X 트랜스포즈 Y라고 써요. 쓸 때. 이게 솔루션 유니크 하려면 X 트랜스포즈 X가 인버터블 해야 된다. 이거 다 아시죠? 다 아시는데 이렇게 잘라버려도 과연 얘가 역행렬을 가질 것이냐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냥 X 트랜스포즈 X일 때는 역행렬이 존재했는데 잘라버리니까 역행렬이 존재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책에서는 딱히 큰 설명은 없는데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인데 랭크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런 식이 성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X 트랜스포즈 X가 플랭크려면 이 스타가 플랭크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스타가 자른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른 놈을 X 트랜스포즈 한 걸 X 트랜스포즈 X 한 게 플랭크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른 놈 자체의 랭크를 보면 X 트랜스포즈 X의 랭크를 볼 수가 있고 X 트랜스포즈 X가 플랭크라면 인버터블 하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예시를 한번 갖고 와볼게요. 근데 아까 이거 하나만 잘랐을 때는 되게 그냥 무리 없이 오피니언 보여서 심지어 C까지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랭크 디피션트가 되려면 이 랭크가 인디펜던트한 콜럼의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개 중에 두 개로 나머지 한 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선형 결합을 해서. 그러려면 적어도 이 한 네 개 정도는 없어줘야 돼요. 그럼 이렇게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얘랑 얘를 더해서 얘를 만들 수 있죠. 이러면 랭크가 2가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랭크 디피션트가 돼서 X 스타가 랭크 디피션트니까 X 스타 트랜스포즈 X 스타까지 랭크 디피션트가 되면서 얘가 인버터블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러려면 결측이 너무 많이 뚫려야 되죠. 아니 8개를 관측했는데 4개를 관측을 못해서 실험 왜 한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선 좀 뒷전으로 미루고 미싱 데이터가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에 분석을 한다고 전제를 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3.1이 끝났어요. 이거 2.3.1은 뭐였냐? 미싱된 게 있을 때 무시하겠다, 이그노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미싱 데이터를 채운다라는 얘기를 할 겁니다. 그걸 책에서는 임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찾아보시면 뭐 책임을 전가하다 이런 뜻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뭔가 어떤 모르는 결집된 데이터를 채우는 걸 임퓨트라고 하겠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어 이제 그래서 쭉 나옵니다. 우리는 실험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 까먹지 말자 이런 얘기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 그림 또 나오죠. 이런 상황인 거 잊지 말자라고 했고 아까 MCAR, MAR, MNAR 얘기했어요. MCAR은 완전 랜덤. 그러니까 관측된 데이터든 결측된 데이터든 의존하지 하나도 안 하고 완전 랜덤으로 미싱되는 거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미싱네스가 관측된 값에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가 뚫린 게 얘랑도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 아까 앞서서 회귀분석 추정한 거는 얘랑 얘를 독립변수로 해서 얘를 추정하는 거였죠. MCAR이면 이게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얘랑 얘가 뚫리는데 아무런 영향을 안 줬는데 얘랑 얘를 보고 얘를 추정한다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말한 리스트 스퀘어 같은 게 되게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고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요거 위에 있는 요것들을 본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이나 메디안 모두 이런 걸로 얘를 추정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다른 변수를 봐봤자 얘네 둘은
얘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쵸? 그래서 아까 여기도 우리가 되게 운동을 하면은 몸무게가 빠지고 식단을 조절하면 몸무게가 빠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걸 전제를 하고 회귀 분석을 한 건데 만약에 운동을 하든 말든 식단을 하든 말든 몸무게 변화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면 운동이랑 식단 조절 여부를 가지고 몸무게 변화를 추정할 이유가 없죠. 그럴 때는 그냥 이 7개의 몸무게 변화를 평균 내서 였다가 넣는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 써놨는데 뭐 알파프 같은 거 하다 보면은 뭐 컬럼별 결집치를 대체하는 코드를 주관식으로 써보시고 뭐 이런 거 내는데 이제 뭐 그런 거랑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MCAR일 때는 그냥 다른 변수 보지 말고 그 변수만 보고 뭔가 그 값을 대표할 수 있는 걸 집어넣는다. 이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미싱 타입이 MAR이라고 한다면 여기 값이 뚫린 걸 여기 값이 뚫린 이유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얘네 둘을 보고 얘를 추정할 수 있다. 아까 회귀 분석 한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힌트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써놓고요. 그렇다면 이제 Y1, Y2 값으로 그러니까 운동과 식단 조절 여부로 몸무게 변화를 어떻게 추정해낼 것인가. 아까 결측을 포함한 행을 무시하고 리스트 스퀘어 했던 걸 기억하는가 뭐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8번 빼고 얘네들로 추정 회귀식 만들어 놨으니까 걷다가 1 넣어서 값을 추정하자 이거예요. 이렇게 나왔었으니까 운동도 했고 식단 조절도 한 피실험자의 몸무게 변화는 아마도 마이너스 6.25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25를 대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X1, X2는 전부 더미 베리어블이었죠. 운동을 하면 1이고 식단 조절을 하면 1이고 안 하면 0이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할 얘기는 뭐 조금 테마가 바뀌는데 뭐 사실 앞에서 한 얘기랑 이어집니다. 그 회귀 분석 베리어블 셀렉션이라고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수가 졸라 많을 때 다 쓸 수 없으니까 뭘 쓸 거냐 이런 얘기인데 그거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프레스피라고 있었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간단히만 써보겠습니다. 요런 식인데 이걸 최소화하는 변수 셋을 찾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yi는 진짜 그 값이고 yi의 i 가로친 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i번째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로 리그레션 라인을 만들어서 i번째 값을 추정한 값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 값이랑 그 값을 빼고 리그레션에서 그 값을 추정한 값이랑 차이 제곱합이 작으면 이거는 이 모델이 적합하다라고 보는 거죠. 어떤 한 놈이 이상치로 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되게 뭔가 K-폴드 밸리데이션 하는 것처럼 있는 데이터를 의도적으로 없앤 다음에 그 데이터를 빼고 나머지 데이터들로 그 값을 추정했어요. 그래서 그 값의 진짜 값이랑 차이를 본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라는 거는 뭐 사실 그 값이 내 의도와 다르게 의도와 무관하게 없었다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싱된 거랑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배제한 게 아니라 내가 관측을 못해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귀분석 강의 안에서 가져온 수식이고요. 이 개수를 추정을 하는데 요 시그마에서 보면 k번째를 빼고 n까지 다 더한다. 레지듀어를. 그래서 그거를 미니마이즈하는 그러니까 애초에 리스트 스퀘어 정의가 잔차 제곱합을 최소화하는 추정이거든요. 그러니까 k번째 데이터를 빼고 한 거라 이 물결표 i는 k번째일 때만 나머지 데이터로 피팅해서 채운 겁니다. 그래서 그 k번째를 피팅해서 채운 다음에 1부터 n까지 다 더한 거랑 똑같다. 이렇게 보면 어렵고요. 그냥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미싱돼 있는데 얘를 빼고 5개만 가지고 회귀선을 그었어요. 회귀선을 그었는데 뒤늦게 나 짜잔 해봤자 회귀분석 안 바뀐다는 소리. 그 위에 있으니까. 전차 제곱합을 애초에 최소화하는 건데 그 위에 올라가 버리면 그냥 잔차가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 쭉 텍스트를 써놨는데 이건 보시면 제가 방금 한 얘기랑 똑같습니다. 포인트 선 위에 점을 찍으면 그 찍은 다음에 회귀를 돌려도 선이 안 바뀐다.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했냐? 우리가 일단 아까 미싱 데이터를 무시했었죠. 무시하고 8명이 있는데 7명 데이터만 가지고 회귀선을 그었어요. 그랬을 때 식이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그 회귀선을 가지고 8번째 데이터를 제외한 7개의 값을 가지고
여덟 번째 데이터를 수정했더니 마이너스 6.25가 나왔어요. 그죠? 그럼 이 6.25를 대입한 다음에 회기를 다시 돌리면 개수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똑같이 나오겠죠.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 네. 근데 이제 방금은 점 하나만 결축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K번째 데이터만 미싱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K번째를 빼고 할 때랑 K번째를 피팅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더했을 때랑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거의 확장판이에요. 그러니까 미싱이 여러 개일 때. 미싱이 여러 개일 때는 보통 노테이션 이렇게 씁니다. 전체 데이터가 n개인데 미싱의 m을 따와가지고 1부터 m까지는 미싱된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m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관측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측이라고 쓰고 관측이라고 쓰겠습니다. 뭐 이것도 사실 수식으로 보면 뭐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그냥 그림으로 바로 볼게요. 빨간색을 선 위에 아무리 찍어봤자 선이 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개만 가지고 선 만들어 놓고 네 개 포인트를 짜잔하고 등장시켜봤자 이 아홉 개 점 가지고 수정한 라인이 원래 라인이랑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냥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 근데 여기서 이제 볼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회귀분석 할 때 개수도 추정하죠. 베타도 추정하는데 MSE로 그 분산 추정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회귀분석 기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입실론이 IID 해서 노말 0, 시그마 제곱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모르는 미지의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추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데이터가 n개 있으면 이 중에 관측이 된 게 있고 결측이 된 게 있겠죠. 보통 결측된 걸 미싱에 m이라고 써서 그러니까 1부터 m까지는 미싱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 플러스 1부터 n까지는 관측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요거의 개수는 n-m개겠죠. 이거를 r이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결측된 거는 m이 나타내고 관측된 건 r이 나타낸다. 뭐 이 정도를 알아주시면 꼭 제 자료 아니어도 책을 보실 때 조금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그마 제곱을 추정을 하려고 해요. 추정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모델이 있고 레지듀얼이 있으면 레지듀얼 디그리즈 오브 프리덤 할 때 n-p를 쓰죠. 전체 데이터 개수에서 수정한 파라미터 개수를 빼서 그게 전차의 자유도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분명히 데이터는 n개지만 알게만 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관측된 것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관측된 걸 가지고 수정한 거니까 알게를 썼기 때문에 n-p가 아니라 r-p가 돼야 돼요. 자유도는. 그래서 여기 r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그 알게를 가지고 m개, 그러니까 미싱된 것들을 전부 추정한 다음에 회기를 돌려서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면 그때는 뭐 통계 패키지를 쓰시든지 하면 n-p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은 데이터가 m개니까 나머지 관측이 안 된 m개를 우리가 채워 넣은 다음에 돌렸으니까 n-p로 나왔는데 그거를 이제 똑바로 보정을 해주기 위해서 이 앞에 개수를 곱해서 r-p로 나눈 것처럼 만들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보면 n개 중에 r개만 관측된 거니까 n-p랑 r-p 중에 뭐가 더 클까요? n-p가 높겠죠. 그러면은 r-p가 더 작으니까 얘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니까 아이고 얘는 어떻게 보면 몸통보다 머리가 큰 분수가 되겠죠. 근데 요 상수를 우리가 채워넣은 데이터로 추정한 분산에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어, 그냥 만약에 이 채워넣은 데이터를 통째로 회귀 분석을 돌리게 되면 이 S제곱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S제곱에 비해서 작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걸 이항하면 n-p분의 r-p가 되니까 n-p가 더 크니까 이거는 1보다 작은 값이 될 겁니다. 그래서 채워 넣은 다음에 보려면 MSE를 추정하는 값, 그러니까 이 시그마 제곱을 추정하는 값이 우리가 써야 되는 값보다 다소 작게 나온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기 조금 써놨는데 미싱 데이터를 리스트 스퀘어로 수정하여 대체하고 분석하는 것의 단점 이렇게 써놨고요. 모든 원소들의 절대값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알게만 써서
회귀 분석을 했고, 그랬는데, 사실, 채워놓고 회귀 분석을 하겠다는 거는 n-p로 나누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n-p분의 r-p만큼 줄어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써봤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이제부터 할 얘기는 좀 특수한 얘기예요. 되게 특수한 얘기고, 앞에서 했던 얘기는 좀 일반적인 얘기였다면 이게 되게 특수한 얘기인데, 그, 설명은 생략하고 RCBD라고 아실 거예요. RCBD라고. 원웨이 안오반데 블럭을 주는 경우죠. 여기 밑에 표를 써놨는데, 여기 트리트먼트가 T개가 있고, 블럭이 B개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원웨이 안오바라고 하면 이 구역을 안 나누죠. 안 나누고 T개의 트리트먼트에 대해서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가. 얘네들이 같은 우평균을 갖는 집단에서 나오는가. 이런 걸 검증하는 게 이제 원웨이 안오바인데, 이제 블럭 이펙트를 추가하겠다는 게 뭐 랜더마이즈드 블럭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 결측치가 하나만 뚫리면 이걸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공식 같은 거는 다 생략하고 예제로 하나만 빠르게 보고 넘어갈게요. 공방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예제예요. 보면은 트리트먼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차가 달리는 속도인데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달리는 차가 있고 중간 정도의 속도로 달리는 차가 있고 빠르게 달리는 차가 있고 그때 타이어가 얼마나 마모되나를 측정하는 게 이 실험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제 타이어 제조사 어디서 만들었냐가 어떻게 보면 블록으로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 A부터 브랜드 D가 타이어를 만든 회사예요. 그랬을 때 마모된 정도를 쭉 측정했는데 여기에 하나만 빈칸이 뚫렸다. 이런 경우에 얘를 리스트 스퀘어로 채워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대로 하려면 사실 이걸 다 코딩을 해야 돼요. 이 남은 데이터 가지고 얘를 추론하겠다라는 맥락이기 때문에 일단 보면 지금 n이 12개죠. 12개 중에 하나가 미싱이 됐어요. 그러면 디자인 매트릭스가 이렇게 끔찍하게 나옵니다. 이 스타가 아까 옵설브된 데이터만 가지고 관측하겠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여기 이 팽들의 개수는 11개가 돼요. 11개가 되고 이 첫 번째 컬럼은 인터셉트입니다. 인터셉트고 이 두 번째 컬럼은 이 슬로우, 미디엄, 패스트 이거를 범위 베리어블로 코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달렸으면 10으로 넣어놨고 중간 정도의 속도로 달렸으면 01로 넣어놨고 빠르게 달렸으면 00을 넣어놓은 거예요. 네. 그러고 이제 타이어 브랜드는 이렇게 100을 집어넣었으면 브랜드 A고 010을 넣었으면 브랜드 B고 뭐 이런 식으로 여기 괄호에 들어가 있는 대로 이렇게 쭉 코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11개의 데이터로 얘를 추정하면 어떻게 되냐. 뭐 똑같이 이렇게 하면서 돌리면 개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개수가 이렇게 나오면 얘는 이제 베타 제로의 개수고 쭉쭉쭉 해서 얘는 베타 5의 개수겠죠. 근데 베타 제로는 인터셉트예요. 인터셉트고 베타 1이랑 베타 2는 이 달리는 속도를 나타내는 범위 베리어블이 있어요. 그리고 베타 3부터 4, 5 요 세 개는 브랜드를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뚫린 게 과연 뭐냐? 중속으로 달리고 브랜드 B인 타이어가 궁금하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인터셉트는 그냥 1이고 여기서 01을 따와서 01 대입하고 여기서 010 따와서 010 대입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20분의 79가 나왔어요. 회귀문서 리스트표 돌리니까 20분의 79가 나오네. 근데 이제 공식을 써보자 이거예요. 아까 소개된 공식을 써보자는 건데 여기 있던 이 표에 있던 11개 데이터를 그대로 제가 따왔습니다. 그대로 따왔는데 공식의 노테이션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가 뚫렸잖아요. 이 뚫린 값 빼고 이거 3개를 더해요. 3개를 더해서 곱하기 3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이게 전부 4.5로 채워지고 이게 전부 4.1로 채워지고 이게 전부 3.5로 채워지는 효과가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가 뚫렸을 때 이 행을 봐서 얘랑 얘를 봐서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지면서 3.4로 전부 채워지고 2.8로 전부 채워진 듯한 효과가 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더한 다음에 관측된 걸 전부 빼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ty 플러스가 이걸 말하는 거고 dyB가 이걸 말하는 거고 y 플러스가 이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쭉 계산을 해봤더니 진짜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진짜 똑같은 값이 나오고 실제로 해보시면 여기 처음 항에서 더해지는 값이 이만큼이고 두 번째 항에서 더해지는 값이 b의 t-1 그러니까 b가 블럭의 개수고 t가 트리트먼트의 개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 개만 미싱이었으니까 tb 빼기 1 전체에서 한 개만 뺀 거다. 그래서 위에서 더해지는 데이터의 개수가
tb 더하기 tb 빼기 t 빼기 b 더하기 1개가 되더라. 근데 이거 인수분해 역으로 해서 묶으면 그냥 t-b-1이 되죠. 그래서 자유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걸로 나누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리스 스퀘어 주구장 창에서 계측치를 어떻게 떼낼 것이냐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조금 그렇게 수학적으로 한 번에 계산해내지 말고 계측치에 여러 가지 값을 넣어보면서 SAC를 최소한 줄여보자. 제일 줄이는 게 LS 최종값인데 조금씩 줄여 나가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거예요. 학자가 둘이 나오는데 되게 골 때립니다. 처음에 사람은 뚫려 있으면 뚫린 거에 대해서 후보군을 만들자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냥 임의로 만들어요. 후보군 3개를 만들어서 찍어보자는 거예요. 찍어서 하나씩 집어넣어요. 그랬을 때 SSE가 제일 작게 나오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 당첨. 이렇게 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되게 조잡하죠. 되게 조잡하고 심지어 하나 뚫렸을 때 후보가 3개지 2개 뚫렸으면 벌써 걔도 3개 있을 거 아니에요 후보가. 나도 후보 3개. 그러면 조합 벌써 9개. 뭐 n개 뚫리면 3의 n개. 기하급 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러니까 많이 뚫렸을 때 얘는 답도 없어요. 그리고 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후보 셋이 다 쓰레기일 때예요. 후보 셋 중에 뭘 넣어도 리스크스퀘어 값이랑 안 비슷해지는데 SS가 엄청 큰데 3개끼리 비교해봐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좋은 놈 뽑아봐야 도토리 키재기예요. 도토리 키재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 안 좋다. 너 X 이제. 저희 다음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 조금 더 똑똑해요. 조금 더 똑똑한데 처음에 그냥 후보군 3개 이런 거 없어. 하나로 찍을 거야. 그걸 트라이얼 밸류라 그래요. 시도하는 값. 트라이얼 밸류. 그러면 이제 채워 넣었으니까 물음표가 없겠죠? 그걸 컴플리트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때려 맞춰서 집어 넣은 다음에 그걸 분석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또 리스퀘어를 돌리면 이 어떤 회귀분석 선이 하나 나오겠죠. 완전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자리를, 그 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때려 넣은 값, 이게 있던 자리를 추정을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추정한 값으로 다시 거기를 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여기 이런 게 있었죠. 여기만 뚫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찍을 거야. 4.0. 찍었어. 찍은 다음에 회귀분석 돌려요. 그러면 또 이렇게 개수가 쫙 나오겠죠. 그 선으로 01, 010 넣어봐. 그럼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4.0 말고 뭐 예를 들어서 3.7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처음에 찍었던 너 아웃. 이제 너로 찍을 거야.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여기에 3.7이 들어가면서 뭔가 데이터셋이 12개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또 회귀분석 돌려. 그 다음에 또 01, 010 넣어봐. 그러면 또 뭐가 나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 3.5가 나온다 칩시다. 그럼 또 너 아웃. 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앞서서 우리가 여기 찍고, 그러니까 이 무시하고 11개만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한 거랑 얘를 리스트 스퀘어로 추정해서 넣은 다음에 돌린 거랑 회귀 분석 선이 똑같았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회귀 분석 선 위에다가 데이터 찍는 거랑 똑같으니까. 근데 지금은 리스트 스퀘어를 이용해서 나온 값을 여기다 대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무작위로 때려 박겠다는 거예요. 무작위로 때려 박은 다음에 리스트 스퀘어를 돌리니까 이 많은 평면에서 그 선 위에 정확히 찍힐 확률이 0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채워 넣은 다음에 돌렸을 때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까는 정확히 선 위에다가 찍은 다음에 회귀 분석을 한 번 더 돌렸으니까 이렇게 3개 가지고 찍었는데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회귀 분석을 다시 돌렸으니까 선이 그대로 되는데 지금은 이 밖에 있는 점을 추구하겠다는. 그러면 당연히 선이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회귀 분석을 돌리면서 그때마다 추정 회귀선으로 나오는 값을 대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SSE가 점점 작아질 건데 그렇다고 이걸 무한히 할 수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미신 밸류 자리의 값을 계속 대체하는데 그게 크게 바뀌지 않거나 SSE의 감소분이 미미하다. 그럼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미하다는 게 되게 추상적이죠. 이건 정확히 나름입니다. 내가 봤을 때 대충 이 정도에서 멈추겠다 하면 멈추는 거고 뭐 나 좀 더 해볼래 그럼 좀 더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것도 엉성해 보이는데 저거보단 훨씬 낫죠. 저거는 진짜 무식한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진짜 처음에 잘못 찍으면 끝나는 건데 여기는 한 번만 찍은 다음에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니까 좀 그래도 일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걸 수학적으로 한 번에 딱 아까 리트 스퀘어 막 X 트리플 X 어쩌고 한 것처럼 한 번에 안 구하고 왜 이렇게 하나를 찍은 다음에 점점점 리트 스퀘어에 가까워지는 방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하시면 이게 그레디언트 디센트 할 때 우리가 임의의 점에서 시작해가지고 이 어떤 방향도 함수 반대 방향으로 점점 나아가면서 이렇게 미니마이저 찾아가는 방법을 혹시 아시나 모르겠는데 최적화해서 다룬 문제인데 그런 것처럼 임의의 값에서 시작해서
조금 조금씩 최적화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한 번에 최적화를 못 구하는 상황에서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을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이제 마지막에 이것만 하면 10분 쉴 수 있어요. 어, 우리가 방금 전에 살펴본 방법들은 찍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써놨죠? 얘 계속 찍어. 얘는 한 번 찍고 계속 업데이트 할 거야. 이 차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건 되게 반복적인 방법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요. 아, 뭐 일리 있죠. 계속 찍는 놈이나 한 번 찍고 계속 업데이트 하는 놈이나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터레이티브한 방법이라고 책에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비반복적인 방법. 아까 리스트 스퀘어 한 번에 구한 것처럼 딱 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죠. 어, 여기서 이제 핵심 아이디어는 뭐냐면 아까는 뭐 비어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열을 통째로 무시하고 하거나 그걸 채워놓고 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은 얘가 결집됐냐 안 됐냐도 하나의 속성으로 보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여기 볼게요. 아까 이런 데이터가 있었어요. 여기 물음표 뚫렸죠? 뚫렸을 때 이 팔을 지우거나 통으로 아니면은 얘랑 얘를 이용해서 얘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얘를 메꾸거나 했죠. 근데 이제는 변수를 하나 더 넣겠다는 거예요. 아, 얘는 다 관측됐으니까 뭐 여기서 제가 뭐라고 썼는지 잠깐 볼게요. 관측된 데이터에 0을 넣었네요. 네, 이 컨셉을 가져가는 게 좋겠죠. 아까 표기법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0 붙어 있으면 관측된 거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편해요. 그게 이 책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노테이션을 쓰니까 그냥 observed의 5가 0이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측이 된 놈은 0을 주고 결측이 된 놈에다가 1을 줘서 뭔가 하나의 결측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의 속성으로 보겠다는 아이디어인 거예요. 지금부터 할 얘기. 조금 새롭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이제 이걸 안코바라고 얘기를 해요. 혹시 안코바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뭐냐면 아노바랑 되게 비슷하죠. 근데 아널리시스 오브 베리언스가 아니라 아널리시스 오브 코베리언스인데 왜 코베리언스냐? 원래 아노바는 어떤 독립 변수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고 뭐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있으면 뭐 이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느냐 뭐 약간 이런 걸 검증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말고 뭔가 다른 뭐 코베리어트라고 하는데 그 봉변량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말로 어떤 변수가 있어서 이 우리의 주인공 말고 다른 애도 얘에 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상황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쭉 있을 때 그 관측된 데이터에서 얘의 영향을 제거하고 보면 순수히 얘가 얘에 미치는 영향만 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컨셉이 안코바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공이 되는 독립 변수 말고 다른 공변량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걔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면 어떡할 건데? 아, 어떡하긴? 그 영향을 제거하고 보면 인디펜던트 베리어블 우리의 주인공이 종속 변수에 주는 영향만 순수하게 관측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변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값이 우리가 바로 얘기한 결측이라는 하나의 속성 이거랑 같은 말입니다. 결측이라는 하나의 속성은 어떤 공변량 그러니까 우리가 관측하는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다른 하나의 변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아,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아까 한 것처럼 이 결측치를 그냥 뭐 4.0으로 채워넣습니다. 4.0으로 채워넣어요.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12개 데이터니까 12개가 나와요. 4.0으로 채워넣었어요. 그 다음에 결측을 표현하는 더미 베리어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관측이 됐으면 0이고 결측이 됐으면 1이에요. 그랬을 때 결측치의 리스트 스퀘어를 추정한 값은 처음 우리가 썼던 이 4.0에서 이 결측을 나타내는 변수를 회귀분석에 넣어서 개수를 추정하면 그 개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개수를 처음 우리가 찍은 이 4.0에서 빼면 한 번에 리스트 스퀘어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까는 4.0이라고 한번 찍어놓고 회귀분석 계속 돌려가지고 쭉쭉쭉 점점 가까워지는 뭔가 그런 점근적인 방법을 썼는데 지금은 그냥 그런 반복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냥 한 번 찍은 다음에 뭔가 저 결투를 나타내는 것도 하나의 변수로 고려해서 회귀 분석을 돌렸더니 그 개수만 빼면 한 번의 리츠 스퀘어 수정값이랑 똑같아지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볼게요. 이 디자인 매트릭스인데 얘가 첫 번째 컬럼은 인터셉트죠. 인터셉트고 두 번째, 세 번째 컬럼은 여기서 왔어요. 그리고 3, 4, 5번째 컬럼은 여기서 왔습니다. 브랜드를 나타내는 더미 베리어블인데 여기 하나 더 있죠. 이게 결측을 나타내는 거예요. 결측이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순서대로 셌을 때 여섯 번째에서 결측이 뚫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에서 결측이 뚫렸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만 1이 들어온 거예요. 결측된 놈만 1로 보겠다. 그 얘기죠. 이 디자인 매트릭스랑 임의의 값 4.0을 채워넣은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똑같이 회귀분석 추정을 했더니 이 결측에 대한 개수가 20분의 1이 나왔어요. 그래. 결측을 나타내는 변수에 대한 추정 개수가 0.05가 나왔구나. 그래. 근데 우리가 처음에 뭘로 찍었지? 4.0으로 찍었어. 이니셜 개수가 4.0이었어. 근데 결측을 나타내는 이 개수 0.05를 빼면 레이스 스퀘어 추정값인 3.95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시다. 앞으로 가서 우리 아까 20분에 79 나왔잖아요? 이게 3.95입니다. 이게 3.95고 공식으로 구한 거 이것도 3.95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회귀 안 돌리고 한 번 찍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는 이 친구도 사실 반복적이라고 해야 됐던 이유가 찍는 건 한 번만 찍는데 업데이트를 계속해요 얘는. 근데 얘는 한 번 찍는데 업데이트도 한 번만 해. 그랬더니 리스크랑 똑같아져.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방금은 이 여섯 번째만 결측치인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만 결측치인 경우를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뭐 결측치가 여러 개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측치가 세 개면 어떻게 할 거냐? 결측치가 하나일 때는 결측을 나타내는 변수를 한 개만 넣었는데 결측치가 세 개다? 그러면 여기 결측을 나타내는 변수를 세 개를 넣겠다 이거예요. 근데 왜 결측치가 세 개인데 세 개의 변수를 결측을 나타내는 변수로 쓰느냐? 사실 우리가 자유도라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컬 변수를 모델링할 때 뭔가 카테고리가 n개가 있으면 n-1개의 변수만 쓰라고 해요. 왜냐하면 n개를 다 써버리면 얘네들이 선형 독립이 안 돼가지고 얘들끼리 나중에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 구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왜 세 개가 뚫렸는데 그 변수를 세 개 쓰라 하냐 이 말이. 그 이유는 관측된 데이터라는 하나의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측된 데이터라는 것도 하나의 카테고리고 결측된 데이터 1번, 결측된 데이터 2번, 결측된 데이터 3번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세 개 뚫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셌을 때 세 번째 데이터에서 뚫렸고 여섯 번째 데이터에서 뚫렸고 12번째 데이터에서 뚫렸어요. 그럼 이제 디자인 매트릭스 보면 세 번째 데이터에서 100 들어와 있죠. 이게 첫 번째 결측치라는 걸 코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를 또 보겠습니다. 010 이게 두 번째 결측치다. 나 여섯 번째 행 두 번째 결측치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 12번째 행 나 세 번째 결측치야. 근데 000 들어와 있는 애들은 다 관측된 거야. 이 소리예요. 복잡하긴 한데 뭐 사실 이 앞에 있는 6개 컬럼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요거랑 요거를 모델링 한 거고 요 세 개가 결측이라는 속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새로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찍을 거예요. 잘 찍을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찍은 다음에 계속 추정해서 빼면 리스크가 나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다 4.0으로 찍을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여섯 번째, 12번째 다 4.0으로 찍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보려고 결집된 데이터가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여섯 번째, 12번째였는데 이 세 개의 행을 맨 위로 가져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얘가 되거든요. 진짜 별거 없어요. 이렇게 잘라서 보면 이거 세 개가 그냥 얘네 세 개 맨 위로 가져온 거예요. 끝. 그래서 이 여기가 이렇게 단위 행렬처럼 나오게 만들려고. 그러면 x를 위치를 바꿨으니까 y도 위치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채워 넣은 거를 맨 위로 올립니다. 그럼 4.0이 맨 위에 세 개가 나오겠죠. 이걸로 회귀분석 돌릴 거예요. 당연히 순서 바꾸기 전에 돌린 거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냥 데이터 위치만 바꾼 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 그래서 요렇게 위에 세 개가 찍은 거였어요. 찍은 거였고 어, 요 0부터 5는 인터셉트, 그 다음에 자동차 주행 속도를 나타내는 더미 베리어블, 자동차 타이어 브랜드를 나타내는 더미 베리어블, 그 다음에 요 감마로 표시한 것들이 결측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이 감마0, 감마1, 감마2의 개수를 추정을 할 건데 요거를 똑같이 리스퀘어 돌려서 구하면 뭔가 이렇게 해치는 애들이 나오겠죠. 걔네를 아까 세 번째, 여섯 번째, 12번째 다 4.0으로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니셜 밸류 보면은 처음 찍은 값에서 리스퀘어 추정한 값을 빼면 리스퀘어 추정 값이 나온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추정 값은 그 이 찍지 않고 돌렸을 때 그 리스퀘어 값을 말하는 게. 그래서 이 세 개를 4.0으로 찍었을 때,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이니셜 밸류가 4.0인데 거기서 이 결측이라는 속성을 어떤 감마라는 변수로 모델링을 해서 개수를 추정한 다음에 처음 찍었던 4.0에서 빼면 똑같이 각각의 리스퀘어 추정값이 나온다. 이게 이제 결측치가 한 개였을 때 세 개로 일반화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방금 요 괄호 안에 있는 걸 조금 보실 건데 사실 이 제가 이 발을 그냥 의미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쪽 바랑 요 발을 넣어 놓은 거지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그냥 대신에 베타랑 감마를 구분하기 위한 거예요. 이 감마는 우리가 관측한 속성, 그러니까 이 주행 속도나 타이어 브랜드에 대한 값을 모델링한 거고, 이 감마는 결측이라는 속성을 우리가 추가로 모델링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 디자인 매트릭스를 그냥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이거 행렬 계산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얘랑 곱해서 더하고 이런 게 행렬 계산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잘라서 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를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 거랑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 건 얘랑 얘를 곱해서 더한 거랑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행렬곱을 아래에 있는 행렬곱처럼 분리할 수가 있는데 이 분리하는 거에 의미는 없어요. 왜 똑같은 식이죠. 위에나 아래나. 근데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게 사실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을 추정해서 처음 찍은 값에서 빼주면 리스퀘어 값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값을 좀 따로 분리해서 처음에 이 x 베타였던 값을 어떻게 보면 x 프라임 베타 프라임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x 베타 더하기 z 감마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지금 굳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뒤에 발표하실 분의 노테이션에서 이게 정말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은 감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저는 생으로 지금 리스트 스퀘어를 돌리면서 조금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랑 그 중량 같은 걸 조금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그때 이 x 베타 더하기 z 감마라는 노테이션이 사용되니까 요거를 조금 기억을 하시면서 1교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제 2교시 시작해 볼게요. 2.5점인데 앞에서 이제 방금 전에 이제 앙코바라고 코베리어트라는 이제 새로운 걸 갖고 와서 했는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왜 이제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추정했던 값은 이니셜 밸류에서 감마였을 뺀다. 근데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에 재민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수식으로 표현을 할 건데 수식이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보면은 이제 똑같아요. y는 여기 우리 모델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겁니다. x베타 더하기 제타 감마 더하기 이제 에러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z라는 매트릭스는 1, 0, 0 쭉 있고 0, 1, 0 쭉 있다가 마지막에 1이 있겠죠. 밑에는 다 0으로 채워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말로 표현해 놨고요. 감마는 이제 말했던 z에 대한 회귀계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걸로 회귀를 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을 할 때는 SSE라고 써서 이게 일반적인 y에서 ys 빼고 제곱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도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SS가 서브스퀘어라는 뜻인데 베타랑 감마에 대해서 우리 모델을 전차례 최소화시킬 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앞에랑 두 번째로 나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미싱 텀이에요. 그래서 1부터 m까지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때 건 옵설브드죠. 관측이 됐던 거고 얘는 채워놓은 값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y 틸다는 앞에 적어놨는데 이니셜 게스 초기값 우리가 채워넣었던 것들을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쪼개지냐면 1부터 m까지는
우리가 채워넣었던 이니셜 밸류에서 모델을 빼는 거. 두 번째는 원래 우리 관측했던 y에서 모델을 빼는 거 이렇게 그냥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z라는 이제 매트릭스를 생각해 보면 y가 옵설브드면 z가 다 0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미싱에 대해서만 1이라는 걸 보유하니까. 그럼 이제 옵설브드 밸류에서는 zi 감마가 제로가 되고 미싱이면 1이니까 이제 감마 i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축소가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이게 1로 바뀌죠. 미싱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zi 감마가 0이 돼서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최소화를 시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식 뒤에도 있습니다. 똑같은 식인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이거 해시 이제 살짝 그려주면 되고 아까 옵설브드 밸류에서 여기죠. 여기서 이 베타에 대한 추정량을 구할 때 이거를 구하나 전체적인 베타에서 구하나 옵설브드 된 걸 구하나 똑같다고 이제 리츠 메소드라고 했죠. PSP랑 비슷한 거. 이거를 이용을 하면 결국에는 여기서 이거를 넣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뒤에 텀이 고정이 돼버립니다. 얘가 픽스가 돼버려요. 그럼 이제 남은 건 이거죠. 이 제곱을 이제 최소화시킬 건데 제곱을 최소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마 i에 대해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초기 값에서 우리 추정 값을 빼겠다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죠. 왜냐면 지금 얘가 사라졌고 얘만 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결국에는 이 식에 들어가는 베타 헷 스타나 감마 스타가 이 최종적인 SS의 썸스퀘어를 최소화시킨다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어떻게 구했냐면 감마 이제 이 감마 헷이라는 거는 초기 값에서 추정 값을 뺀 거다라고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앞 재현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미싱 밸류에 요구하는 추정 값은 우리가 초기 값에서 공민량 계수를 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자유도 얘기를 했었죠. n-p가 아니고 n- 미싱 밸류를 더 빼줘서 r-p가 될 거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구한 이 식이 맞으면 MSE나 이제 S 스타 제곱 이건 이제 스탠다드 에러입니다. 이제 스타가 들어갔으면 옵설브드 밸류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것도 값도 같을 거고 이게 같으면 이 베타에 대한 추정량에 대한 코베리언스 또 똑같죠. 이게 그냥 코베리언스 베타 햇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다 교과서에 있는 텍스트북의 노테이션을 따오느라 이렇게 했고요. 그 스탠다드 에러, 썸 스퀘어 모든 값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베타 햇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건데 이것도 MSE로 추정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가는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라는 이 텀에 대해서 어떻게 도출하면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모델이 Y는 X 베타 더하기 에러가 아니라 Y는 X 베타 더하기 Z 감마 더하기 에러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거 그냥 이제 회귀 돌려서 이렇게 구하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노멀리케이션을 구하는데 Z랑 X를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생각해 볼게요. Z랑 X를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매트릭스를 생각해 볼게요. 왜 이렇게 사용하냐면 베타나 감마를 동시에 추정을 해야 되죠. 그러면은 결합한 행렬 이거를 X, Z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이 행렬이 이 전체 모델에 대한 변수 공간을 포함하면서 전체적인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넘어가 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해낼 것이냐 할 수 있는데 이제 회귀 분석을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강의에서 아마 다루진 않는데 과제에서 다뤘거든요. 이거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회귀 분석을 안 들은 분들은 이제 비슷한 식이 있는데 수리 통계학에서 이제 이런 식이 있는데 이게 뭐 n 어쩌고 저가지고 뭐 민이 나오겠죠. 그러고 이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 이게 아마 분산으로 나올 건데 이게 수리 통계학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인버스를 그냥 태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증명은 따로 안 할 거고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그마 원원이 아까 있던 X 트랜스포즈 X고 이게 이제 1행 2열, 2행 2열, 2행 1열에 있던 X 트랜스포즈 Z, Z 트랜스포즈 Z, Z 트랜스포즈 X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Z를 생각해 볼게요. Z는 뭐였냐면 100이고 쭉쭉쭉 가서 0에서 마지막에 1로 끝나고 미싱에 대해서는 1이라는 값을 하나씩 부여해주면서 옵설브드의 경우에서는 다 0으로 취급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X 트랜스포즈 Z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Z 트랜스포즈 Z는 그냥 IM, 그러니까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 텀이 사라질 겁니다. 얘가 이제 IM이니까 계산 하나 많아져. 그래서 이 두 개만 남을 건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I랑 I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로 나오는 건데 얘는 I랑 J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얘네 둘이 같으면 1이고 아니면 0이겠죠. 그래서 얘네 둘, 요 가운데가 이렇게 남을 건데 Z랑 Z 트랜스포즈랑 그럼 얘네는 I랑 J가 같은 부분에서만 1이란 값을 가지고 아니면 다 0으로 처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X 트랜스포즈 X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즉 이게 뭐냐면 미싱에 대해서만 갖는다는 거예요. 미싱된 데이터에 대해서만 X 트랜스포즈 X를 적용하는 식만 남는다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계산하는 게 이제 형광펜으로 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1부터 m까지 X 트랜스포즈 X래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뺄 거는 X 트랜스포즈 X에서 지금 전체죠. 1부터 n까지죠. 그럼 얘를 빼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U라는 행렬은 n 플러스 1부터 n까지 X 트랜스포즈 X의 인버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게 결국 베타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잖아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U로 표현하고 U랑 MSE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런 컴플리트 데이터로 앙코버를 진행했을 때 요약값에 대해서 괜찮은 최소제곱 출력량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베타에 대해서 공분 사용률도 잘 구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화 보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이제 했던 게 이제 2.0으로 넘어갈 건데 MG의 미싱 밸류에 대해서 LS를 이제 이런 식으로 구했죠. 감마는 이니셜 밸류에서 추정값을 뺀 이런 식이라는 관계다. 그럼 이제 얘는 어떻게 한 거냐면 앙코바도 사용하긴 사용했지만 인컴플리트 데이터에 이제 아노바도 사용 같이 했단 말이죠. 그럼 이번에는 미싱 밸류의 코베리어트, Z나 감마 이런 값들에 관련해서 컴플리트 데이터의 아노바만으로 앙코바와 관련된 값들을 추출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해보겠습니다. 이게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써 있었어요. 다이렉트 알제브릭 프루프는 루빈에 나와 있다라고 하고 아무런 설명이 안 나와 있어서 이거를 일단 조금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 텍스트북에 나와 있는 방법이랑 루빈이 나와 있는 방법이 좀 상이했어요. 제가 그래서 둘 다 찾아보고 상이한데도 이런 결과를 쓸 수 있었던 이유를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왔냐면 B라는 매트릭스는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 매트릭스 for the residual이래요. 그러니까 미싱 밸류들의 전차라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Z를 구했는데 Z를 여기서 뺀 게 입실론 Z일 거고 이걸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 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로라는 또 다른 벡터가 나오는데 얘는 그냥 리시듀얼에다가 미싱 밸류에다가 이제 Y를 크로스 프로덕트 했대요. 그럼 뭐 이 Z의 트랜스포즈의 Y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여기 adjusted for the matrix X라고 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할 때는 우리는 X랑 공변량 관한 Z랑 얘 둘의 이제 uncorrelated 혹은 independence를 생각을 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이제 회계분석 시간에 이제 centered variable이라고 하나요? 이제 다 어떤 x나 y나 다 이제 평균을 내 가지고 이제 uncorrelated 하게 그런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이거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두 변수 사이에 어 독립성을 좀 준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결국 얘는 우리가 계속 말했지만 yi tilda라는 거에서 xi 베타 스타 해서 뺀 거였죠. 그러니까 이니셜 밸류에서 출현값을 뺀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더라. 이건 이제 우리가 컴플리트 데이터의 아노바만으로 도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B 인버스 이게 항상 싱귤러와 관련이 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싱귤러가 되면은 특정 매개 변수를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되냐면 결국 입실론 Z잖아요. 이런 행렬인데 그냥 이 전체가 다 미싱이 돼 있다는 거예요. Z라고 할게요. 여기가 다 00000이 있고 하나도 이제 미싱 데이터인데 그냥 다 1111이라고 볼까요? 다 미싱이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말했듯이 유니베리에이트 논 리스폰스 그러니까 하나만 뚫린 거를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이제 B가 싱귤러 한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루빈스 프루프죠. 교과서에서 말했던 이거는 그냥 증명 없이 쭉 가볼게요. 이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거 그냥 최소 제곱 추정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 텀이 x 트랜스포 z 트랜스포즈 x가 언컬리니티를 했으니까 이건 어차피 0이 될 거예요. 왜냐면 둘이 독립이니까. 여기서 adjust 됐다고 생각해서 언컬리니티니까 영향을 제거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거 없어지면 그냥 이 식밖에 안 남거든요. 이거 그냥 우리가 평소에 보던 거죠. 그냥 z를 x라고 생각하면 편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마엣이 이렇게 나왔어요. 감마엣이 그러면 b 인버스의 롤을 곱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 z 트랜스포즈 z가 b가 되면 될 것 같고, z 트랜스포즈 y가 로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지금 여기서는 뭐라 그랬냐면 b라는 행렬이 그 잔차의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쓴 방법은 그냥 z라는 매트릭스를 썼죠. 차이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는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텍스트 말했죠. 텍스트북에서는 잔차 행렬의 곱이래요. 근데 루비의 방법이랑 좀 상이하다. 어떤 문제나 이유가 있을까? 그럼 이제 텍스트북에서 쓰는 방법을 계속 사용해 볼게요. 여기선 b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잔차 행렬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잔차는 원래 z에서 추정값을 뺀 값이고, 이제 b라는 행렬 아까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entry of bjk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냥 간편하게 b라는 매트릭스의 jn k열 연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그러고 밑에 뭐라 써놨냐면 LS2의 성질에 의해 이게 성립한다라고 썼는데, 이게 별게 아니고 그냥 이 i가 0이다. 이거를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게요. 이게 0이고, 이제 이 ei 가 이제 잔차랑 어떤 내가 독립변수랑 곱하면 항상 0이다라는 수식이 성립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 z 햇은 x에 대한 선형결과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이 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그마를 이제 펼쳐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거랑 비슷한 방법으로 로도 y에다가 이제 잔차를 곱한 걸로 입실론 j를 곱한 걸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일단 써놨는데 헷갈리실까 봐 y는 그냥 이니셜 게스를 추가한 컴플리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올 건데, b를 구하는 과정에서 아니 루비는 z를 썼고 텍스트북에서는 입실론 z를 썼는데 분명 차이가 있을 텐데 왜 이런 차이를 갖고 가느냐라고 하신다면, 이게 차이가 굉장히 작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z는 0과 1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잔차 입실론 z도 결국 0과 1에서 나온 값들 혹은 z에서 z를 해서 뺀 거기 때문에 정말 작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z를 사용하든 입실론 z를 사용하든 물론 분명 값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걸 쓰든 유효하고, 전차를 사용한 분석과 그냥 Z라는 매트리스를 사용한 거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얘는 전차를 사용했고요. 얘는 그냥 Z를 사용했습니다. 마이너스 0.06 정도 차이가 나오는데, 뭐 이 정도 차이는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텍스트인데 쭉 이거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residual subscale 잘 구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 SSE와 관련된 모든 건 잘 구할 수 있어요. 옵설버드를 쓰나 앙코바를 쓰나 아도바를 쓰나. 그럼 이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도가 감소를 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른 subscale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미싱이 10개예요. 근데 내가 SSTO를 구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적잖아요. 근데 전체가 100개인데 내가 원래는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렇죠? 옵설브드를 구하려면 여기 스타를 쓸게요. 이런 식으로 구해야 되죠. 근데 내가 자유도를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이니셜 밸류를 넣어서 필드를 구했으면 얘는 1부터 100까지를 쓰게 되면 이게 필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당연히 값이 커질 겁니다. 값이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데이터가 너무 흩어져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제로 관측되지 않는 데이터를 넣고 이제 SSTO를 구하게 되면 변동성을 오히려 더 많이 포함시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SSE는 정확하게 추정했어도 단 제곱 바우션을 올릴 수 있다. 이게 SSTO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한 그룹 간 변동성이나 트윈먼 이펙트가 정확히 추정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변동성에 대한 거소평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S 스타라는 게 있었죠. 이게 뭐냐면 자유도가 조정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S 제곱에 n-p를 하고 r-p를 해줬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자유도 조정이 필요 없어지면 이제 불확실성이 반영이 잘 안 되죠. 어떤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오버피팅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회귀 분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오버피팅이 뭐냐면 너무 이 회귀 직선이 잘 맞아서 그 다음 데이터를 해석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유도를 잘 조정해주지 않으면 만약에 이거 똑같이 비교해보면 S제곱 필드겠죠. 얘는 R-P로 나왔을 거예요. 그쵸? 얘랑 얘인데 얘는 당연히 이 머리에 더 큰 애를 주니까 이 값이 커져서 변동성을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필드 데이터를 그대로 두고 자유도 조정을 안 해주면 그냥 변동성이 오히려 작아져서 분석에 오히려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탠다드 에러에 대해서 제대로 된 추정량을 구할 거고 원앤몰 디그리 오브 프리덤인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썸 obscure에 추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SSTO 같은 것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SSD에서는 추정을 잘 할 수 있는데 다른 썸 obscure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이제 람다라는 새로운 걸 갖고 와요. 람다가 C 트랜스포즈 베타라고 하네요. C는 이제 그냥 컨스턴트 베터예요. 그냥 P1, P 뭐 이렇게 쓸까요? P까지 있고 베타가 쭉 있을 겁니다. 베타는 그냥 회귀 변수겠죠. 이걸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하면 그냥 P1 뭐 C1이라고 할까요? C1 베타 1 더하기 쭉 가서 CP 베타 P라고 하겠죠. 이게 람다래요. 그러고 여기도 똑같이 추정을 하면 이제 어차피 베타에만 이렇게 들어갈 거잖아요. C는 컨스턴트니까. 그럼 똑같이 람다 햇은 뭐 람다 스쿼 햇이 될 겁니다. 그냥 이 똑같이 그냥 베타에다가 베타에 대한 추정을 넣으면 람다도 그냥 모자가 씌워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걸 이제 SS 이제 서브스퀘어랑 스탠다드 에러를 잘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하는 게 그냥 얘는 전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냥 Y의 어떤 일부분이 될 수 있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degree of 그러니까 자유도가 1이라고 하는데 스칼라니까 그냥 이제 얘네로 어떤 Y를 만들어서 그럼 그 자유도가 1인 어떤 Y에 대해서 추정을 잘 해봤을 때 잘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습니다. 추정을 해서 C 트랜스포즈 베타가 0인 거라. 그래서 이제 그냥 베타가 이렇게 나오고요. 람다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람다에 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전개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스탠다드 에러 람다에는 베리언스니까 요트를 씌울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썸스퀘어는 이제 이거는 교과서에서 정의가 나왔는데 이제 이거가 분모로 가고 양쪽에 람다에서 곱해 주는 건데 교과서는 딱 이 시그마 제곱이 분모에 없는 형태라서 이 시그마 제곱은 그냥 없고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앞에 거 그대로 갖고 오면 이런 식이 될 건데 아까 이제 X 트랜스포즈 X 인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미싱을 제외하고 옵설브드 데이터에 관해서는 U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SE 스타 그러니까 관측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추론을 할 때는 이제 이거를 U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 잠시만요. 이 부분을 U로 바꿔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스타가 붙은 건 관측된 데이터만을 갖고 하기로 하기 때문에 그냥 스타가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H라는 매트릭스가 새로 나오는데 정보가 많긴 한데 그냥 별거 아니고 얘는 컴플리트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람다의 추정량 그래서 똑같이 H를 구해보면 아까랑 똑같이 Z를 이제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하고 X를 이제 독립변수로 가진 회귀를 해보면 베타는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고 이제 여기에 그냥 C 트랜스포즈만 붙여주면 람다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보면은 스칼라로 안 나오고 벡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즈를 붙여줘서 그냥 행렬곱을 위해 차원 조정으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하면 됩니다. 결국 H는 컴플리트 데이터 아노바를 통해 람다를 이제 추정을 하는 거고 그냥 여기 텀 자체는 미싱 밸류의 코베리어트가 관련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변동성에 대해서
이 H라는 애가 람다에 대해서 얼마나 설명을 해주는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식이 나오는데, 뭐, 그냥 이거는 증명은 따로 안 했고, 그냥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컴플리트에 대한 부분으로, 컴플리트 데이터에 대한 부분으로, 뒷부분은 이제 미싱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텍스트북에서는 H랑 B랑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동시에 계산이 가능하다고보단 이런 식으로 써서 C 트랜스포즈 UC를 구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쓸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자유도를 조정하고 이제 SE 스탠다드 에러랑 스탠다드 에러 해시랑 그다음에 썸스퀘어랑 썸스퀘어 해시랑 뭐 H랑 B랑 관계가 있는 텀인데 이 부분의 증명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과제로 남겨놔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 번씩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요거는 그냥 람다가 어떤 선형결합으로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유도가 하나인 경우. 근데 얘는 이제 매트릭스로 나오죠. 그럼 선형결합이 여러 개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스칼라가 아니라 하나의 벡터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과정을 똑같이 쓸 건데 여기서 좀 달라지는 건 이제 W계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되고 소 노멀을 가정할 거예요. 즉 내가 이렇게 하면 소 노멀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뀐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앞에 있던 원 디그리 오브 프리덤에서 자유도가 올라간 것 뿐이니까 그렇게 깊게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될 건데 이제 한 가지 봐야 될 게 별로 중요한 거 아니고 SS 스타를 서브스퀘어 스타를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H 트랜스포즈 B 인버스 HC 이걸로 표현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냥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W 곱하기 이 인버스를 다뤄야 되잖아요. 이게 W 곱하기 W예요. 왜냐면 C가 아까 P 곱하기 W 매트릭스였으니까 이런 식의 매트릭스고 두 번째는 얘는 그럼 N 곱하기 M이겠죠. H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의 차이인데 만약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개수가 더 많으면 그냥 밑에 거를 쓰면 계산에서의 편의성이 있다 라고 소개를 하면서 장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3,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챕터 3 얘기하고 이제 발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챕터 2에서는 유니베리엇 넌 리스폰스 그니까 이제 즉 변수 하나에서 결특이 일어났을 때를 살펴봤다면 이제 챕터 3 같은 경우에는 변수 여러 개에서 결특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할지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Complete Case Analysis고 이제 두 번째가 Available Case Analysis입니다. 그러면 순차적으로 Complete Case Analysis부터 알아보고 그 다음에 Available Case Analysis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omplete Case Analysis부터 살펴보면 또 다른 이름이 List-Wise Deletion Analysis라고도 하는데요. 이 이름처럼 결특이 가지는 데이터의 행을 제거한 후에 분석을 이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제 모든 변수들이 관측된 개체들만 이용하여 분석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 밑에 이 표로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의 변수가 있다고 할 때 이 변수들 중 어떤 한 개의 변수에라도 결측이 존재하면 그 개체 데이터를 모두 다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일곱 번째 개체가 이 결측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두 이렇게 지워지는 거라고 볼 수 있고, 지워서 이제 나타낸 표가 이 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이 표를 이용을 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거나 표준 편차를 추정하거나 하는 계산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방법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만 제거를 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별량 통계량들의 비교가 굉장히 용이한데요.
그 이유는 보면 이제 이렇게 결측치가 있는 부분을 다 제거를 하면 이런 표를 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표를 보시면 각 변수에 대해서 표본수가 다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수가 같기 때문에 일변형 통계량들이 비교가 굉장히 용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MCAR 가정 하에서는 모수 추정치에 이제 바이어스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라도 결칙이 있으면 저희가 행 자체를 다 제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표본 수가 감소될 수 있고, 표본 수의 감소로 인해 정보의 손실이 일어나서 결과적으로 이제 검정력이 약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많은 경우에 MCAR이 아닌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 Complete Case Analysis를 사용을 하면 바이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교재에서 이 정보의 손실 관련해서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프리시전 부분이고, 두 번째가 바이애스 부분입니다. 이제 CC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전을 잃을 수 있는데요. 즉, 분산이 이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밑에 요 수식을 어, 잠깐 살펴보면, 이 델타 CC만큼 세타 헷 CC의 분산이 크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세타 헷 CC가 이제 컴플리트 유닛으로부터 추정한 세타의 추정값입니다. 따라서 이제 델타 헷 CC만큼 효율성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바이어스 부분을 살펴보면 앞서 CC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 MCAR을 가정하고 진행한다고 했잖아요. 때문에 이 가정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뭐 데이터의 누락이 랜덤이 아닐 경우에는 당연히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앞부분 잠깐 보시면 저희가 이 행 자체를 제거를 한다 했잖아요. 이러한 데이터를 incomplete 유닛이라고 하는데, 이 유닛들을 이용을 해서 또 이 MCAR 가정이 합리적인 가정이었는지 또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나 하고 보면 complete 유닛의 특정한 변수 yj와 이제 incomplete 유닛의 yj의 분포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포의 차이가 클수록 이 MCAR 가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거한 그런 자료들도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CC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MCAR 제외하고는 바이어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실제 상황에서는 MCAR인 상황이 훨씬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CC 애널리시스로 분석을 진행하면 대부분의 경우 바이어스가 존재하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이어스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부여하는 Weighted Complete Case Analysis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가중치를 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그 표본 추출 과정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학기에 표본 추출 수업 들으신 분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제 노테이션 부분이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뒤에 이 Z라는 부분이 나와서 한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표본 추출 과정에서 저희는 어떤 이제 확률에 의해서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하게 되잖아요. 이런 이제 모델을 확률적 표본 추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률적 표본 추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따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unconfounded라고 나오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어떤 개체를 표본으로 이제 선택할지 안 할지는 이 y 값에는 전혀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이거가 같다라고 나타낼 수 있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각 개체가 이제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이 이제 모두 0보다 크고 알려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한 부분인 게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요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앞서 저희가 이제 모평균을 추정하는 예시를 볼 건데, 이 예시에서는
미싱 데이터가 없는 complete response survey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앞서 노테이션에서 이 Z 부분에 미싱 데이터에 대한 그 인포메이션은 안 들어가도 되고 대신에 이제 교재에서는 목평균 추정을 예시를 할 때 스트레타를 정의하는 변수로 두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Z가 이제 스트레타를 정의하는 변수가 되면 표본 추출 과정이 이제 층과 무작위 표본 추출 과정이 됩니다. 이게 어떠한 표본 추출 과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제 스트레타를 이렇게 나누고 어, 이렇게 그룹으로 나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각 그룹에 대해서 심플 랜덤 샘플링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플 랜덤 샘플링을 해서 표본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럼 이제 모평균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Stratified Random Sampling에서는 표본 평균과 표본 평균의 이제 분산이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계산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모평균을 추정할 때 웨이팅 메서드를 사용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개체가 표본으로 선택될 확률인 파이 i를 살펴봤는데요. 파이 i의 확률로 선택되는 개체 i가 전체 모집단의 파이 i분의 1만큼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집단의 이제 추정치를 추정을 할 때 가중치로 파이 i분의 1만큼을 부여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제 이 웨이팅 메서드를 사용을 해서 모평균을 추정을 하게 되면 표본 평균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여기 웨이팅이랑 파이 i 부분도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퍼퓰레이션 토탈에 대한 추정인데요. 이거는 홀비츠 톰슨 에스티메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여기까지 한 예시 같은 경우에 모평균 추정한 예시 같은 경우에는 그 결측치가 없는 컴플리트 리스폰스 서베이를 가정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응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가중치를 설정할 때 표본으로 추출될 확률인 파이 i와 함께 추출된 표본에서의 응답 확률도 함께 이제 고려해야 됩니다. 이제 phi i까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잠시 이제 살펴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모집단이라고 할 때 이 모집단에서 저희가 어떤 표본을 추출을 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조사를 통해서 실제 응답한 어, 조사를 통해서 이제 응답한 사람들과 무응답한 사람들 이렇게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린 이 응답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표본 추출 과정에서랑 유사하게 똑같이 확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이 i, phi i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하면 저희는 이제 응답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본으로 추출되기도 하고 응답을 하기도 한 그런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 통해서 파이 i분의 phi i 이 부분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웨이팅을 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웨이팅을 해서 모평균에 대한 추정치를 구하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R 부분은 리스폰던트 부분 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웨이팅 부분에서 잠깐 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이 부분과는 다르게 여긴 파이 i분의 1만 있었다면 여기는 이제 phi i도 곱해져서 사용됐다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phi i를 알면 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phi i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phi i를 직접 추정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교재에서는 phi i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가 웨이팅 클래스 어저스트먼트고 두 번째가 이제 프로펜시티 웨이팅 부분입니다. 이 두 번째 방법이 조금 더 일반적인 방법이고 첫 번째 방법이 조금 더 간단한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먼저 웨이팅 클래스 어저스트먼트부터 볼 건데요. 이 방법은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응답, 무응답을 포함한 표본을 이제 제2개의 웨이팅 클래스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이때 이제 응답 확률의 추정량으로는 NJ분의 RJ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 말 그대로 표본 내 응답 비율을 의미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웨이팅 클래스를 나누는 변수로는 응답, 무응답 모두에 존재하는 변수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그 변수를 이제 C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J 내 응답한 개체는 이와 같은 가중치를 가지게 될 거고요. 이 앞 슬라이드와 다른 점은 그냥 여기에 햇만 붙은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을 저희가 추정을 해서 결국 식에 넣은 거기 때문에 앞부분이랑 크게 다른 게 없다고 할 수 있고요. 이 웨이팅을 사용을 해서 무평균을 추정하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제 네. 이렇게 얻은 추정값은 쿼지 랜더마이제이션 이 가정하에 바이애스가 없는데요. 이는 이제 클래스 J 내 응답자들은 표본의 랜덤한 서브샘플이 된다는 것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웨이팅 클래스 J 내 데이터는 MCAR을 따른다. 이 부분이 쿼지 랜더마이제이션 가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웨이팅 클래스를 설정을 할 때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하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 쿼지 랜더마이제이션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국 그 에스티메이시 그 바이애스가 얻게 되니까 이 가정을 만족하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가정하에 추정치의 MSE가 작아지도록 설정하게 됩니다. 어,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이 웨이팅 클래스를 설정하여서 에스티메이트를 구하는 게 언제 좋을까를 살펴보면 그건 이제 바이애스랑 분산해 주는 효과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이팅 클래스 베리어블 C가 무응답 그리고 Y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를 나타낸 표인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이애스와 베리언스가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제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 표를 살펴보시면 C와 Y가 강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그러니까 이 하이 이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강하게 연관되어 있을 때는 이제 분산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특히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애스도 줄어든다는 효과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Y와 관련이 조금 약할 때는 크게 이제 바이어스에는 크게 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는 베리언스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는 오히려 웨이팅 메소드를 사용하는 게 훨씬 비효율적이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메소드를 사용하는 건 C와 Y가 강하게 관련되어 있을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propensity weighting인데요. 이제 propensity라는 단어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나 하고 먼저 살펴보면 경향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response propensity를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표본의 한 개체가 응답자가 될 확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을 이용하여 우리는 가중치를 설정을 할 건데 먼저 데이터는 MAR이라고 가정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X 같은 경우는 응답자, 무응답자 모두에게 대해 이제 관찰된 변수라고 두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X라는 변수로 그룹을 지으면 쿼지 랜더마이제이션을 만족을 하게 되는데요. 즉 이제 C가 X가 되면 쿼지 랜더마이제이션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esponse propensity stratification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먼저 non-response propensity부터 정의하도록 할게요. 교재에 의하면 이제 non-response propensity, 그러니까 응답하지 않을 뭐 경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앞서 발표자들이 이 MI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텐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MI는 1일 때가 이제 미싱일 때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정에 의해서 결국 이 부분이 이거랑 같게 되는데, 이거가 이제 non-response propensity잖아요. 그러면 결국 이 확률이 같다고 둘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를 의미하는데요. 어, 결과적으로 이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제 propensity 스코어를 갖는 스트레타 내에서 응답자들을 랜덤 सब샘플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를 해서 해도 대표성을 가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 fee 값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정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추정을 할 때 이제 표본 데이터를 사용해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과정에 따라서 추정을 한 다음 그 웨이팅을 진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응답자, 무응답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X에 대한 M의 바이너리 리그레션으로부터 이제 phi 햇을 추정을 하고요. 바이너리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로지스틱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5개 혹은 10개 값으로 나누는 변수 C를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같은 이제 클래스 내에서 응답자와 무응답자가 같은 값의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갖도록 합니다. 근데 이 과정보다 훨씬 더 간략하게 할 수 있는 과정이 있는데 그 또 다른 방법이 바로 프로펜시티 스코어의 역수를 직접 가중치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프로펜시티 스코어를 역수로 두고 가중치로 두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이제 non-response bias를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제 샘플링 밸런스가 또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저희가 그 웨이팅 클래스 에스티메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NJ분의 이제 대문자 N분의 대문자 NJ를 추정을 해서 사용했잖아요. 이제는 이 비율을 우리가 외부 데이터 등으로부터 알고 있을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추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이랑 이제 웨이팅 레이시오 에스티메이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부터 살펴보자면 대문자 n분의 대문자 nj가 알려진 경우에 어, 여기 이 부분에 바로 이제 대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까 y 바 wc가 어떠한 형태였냐면 이러한 형태였습니다. 여기 이제 소문자 nj 이 부분을 저희가 대문자 n분의 대문자 nj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 post stratified mean y 바 ps를 통해서 앞서 구한 y 바 wc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지 랜더마이제이션 아까 말씀드린 그 가정 하에 이 추정치 같은 경우도 y 바에 대해서 불편 추정량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레이킹 레이시오 에스티메이션인데요. 이게 먼저 레이킹이 뭔지부터 살펴보자면 이제 다수의 주요 변수로 알려진 주변 분포를 이용을 해서 한 변수씩 표본의 특성을 모집단의 특성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모집단의 분포를 추정을 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포스트 스트래티피케이션의 이제 한 가지 방법인데요.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냥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식과 예시가 같이 나와 있는 거는 저희 그 노션에도 적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저희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볼 때 그 아까 대문자 n분의 대문자 nj를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구성 비율을 알고 있다고 합시다. 각 구성 비율에 맞춰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크기를 이제 주변 합계를 구성하면 이러한 표를 구할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이 부분을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5가지 과정에 의해서 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초기 값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표본을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조사한 표본으로부터 이렇게 교차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행과 열의 레이킹비를 조정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목표 크기로 맞춰주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가 앞서 구성 비율이 남자가 50%, 여자가 50%였잖아요. 그럼 먼저 이제 행의 레깅비를 조정한다고 했을 때 총 500명이었으니까 50%, 50% 해서 250, 250 이렇게 맞춰줍니다.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는 열도 똑같이 이 구성 비율에 맞춰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다시 이 행의 부분이 합계 부분이 조금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표 크기와 비슷하게 수렴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 2번, 3번 과정을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결국 레이팅 가중값을 산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 그냥 보시면 20분의 28.9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킹 레이시오 에스티메이션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또 다른 방법이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해보자면 이 웨이티드 컴플릿 케이스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자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되는 그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 1번, 2번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Available Case Analysis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분석 단계에서 사용 가능한 자료를 모두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인데요. 앞서 Complete Case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행 자체를 지웠다면 이 Available Case Analysis 같은 경우에는 결집된 부분만 삭제를 하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바일 패키지 같은 경우 이 변수에 대해서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 3번째, 4번째, 7번째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삭제하고 하는 것이 아닌 7번째 데이터만 삭제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장점은 일반적으로 그 삭제되는 표본의 수가 적기 때문에 표본 수가 조금 더 많다고 하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으로는 이제 분석에서 사용되는 변수마다 표본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변수만 보더라도 이 부분에는 다운로드 스피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인데 모바일 패키지 변수 같은 경우에는 6개니까 이 부분이 이제 표본수가 달라서 나중에 뭐 비교를 하거나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나 공분산 같은 이제 코베리에이션 값을 구하고 싶을 때는 페어와이즈 AC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공분산을 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 어, 상관관계는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여기 SJJ, SKK 같이 표본 분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표본수가 달라서 그 바탕이 되는 표본수가 달라서 조금 이 상관계수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1과 1의 범위를 벗어난 값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두 변수에서 모두 존재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표본 분선을 또 구해서 다음과 같이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4개 이상의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positive definite 하지 않는 correlation matrix가 계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수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총 정리를 하자면 이제 데이터가 MCA를 따르고 그리고 변수 간 코릴레이션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AC가 CC보다 이제 데이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표본의 수가 더 많아서 더 효과적이지만 CC와 AC 모두 적용 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한 개체가 모든 변수에 대해 루응답을 한 유닛 넌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좀 더 제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 저희 과제고요. 한번 조끼리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풀이는 저희 현재 노션에 적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7시까지. 좀 오래 한 것 같지만 저희의 원래 세션 시간이 이 정도라서 너무 말하지는 마시고요. 일단은 좀 그래도 본격적인 첫 주차? 그래서 조금 이해가 하기
이해를 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1주차부터 6주차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버겁거든요. 그래서 자기 본인 조가 발제하는 주, 그리고 복습 스터디에서 본인이 맡은 파트, 요 정도만 해도 저는 이 학교에서 충분히 많은 거를 얻어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복습 스터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웨이티드 부분은 이제 표출 내용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조장에 알아서 간단하게 넘기셔도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디프리는 없고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오늘 설명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고, 마지막에 좀 어베일러블 케이스 좀 빠르게 넘어간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데, 어쨌든 뭐, 예시도 좋았고, 예시 그 책에 있는 건가요? 재민? 오늘 마지막으로. 그쵸. 데이터 어디서 갖고 와요? 그냥 값도 알아서. 뭐. 하여튼 예시 자체도 이렇게 보여주니까 조금 더 이해하는데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오늘 이제 발표한 거를 토대로 해갖고 좀 다음 발표자한테 뭐 얘기할 것 조금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만 좀 간단하게 짚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러한 증명 부분이 있거든요. 증명 부분을 이렇게 짚고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오늘 발표에서 되게 좋았던 게 이런 증명을 너무 길게 하면 다소 이게 루즈해지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뭔가 식에 대한 증명보다는 직관적 이해가 먼저예요. 그걸 들으려고 우리 세션 온 거고 증명이 궁금한 거면 나중에 노션에서 정리해 놓은 걸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너무 증명을 길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처럼 증명이 좀 더 길어질 것 같으면 그냥 과제로 넘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간혹 이제 발표를 할 때, 내용 자체가 많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이렇게 자주 남기면서 발표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러니까 가령 이제 여기를 발표하다가 중간에 앞에 가서 여기 얘기하고 다시 돌아오고, 이런 거는 사람들이 듣기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고려해갖고 잘 슬라이드 많이 안 넘기도록 발표 자료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되게 재밌었던 게 어디였지? 이거 부연 설명에서 랭크 뭐 이런 게 책에 안 나와 있다고 얘기했고 뭔가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들고 왔잖아요. 이런 게 저는 이 세션의 의의인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정보를 공유하고 자기 아는 생각을 얘기하는 거. 솔직히 막 다 잘하진 않고 저도 잘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거 했을 때, 나 이런 거 조금 납득이 안 되는데 하는 것들도 그냥 발표 때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고, 나 이거 해봤는데 이거 조금 이해는 안 되는데 어쨌든 책에서 이렇더라라고 언급해주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해봤을 때 이렇다더라 이런 거 같다 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더 이제 내용 자체가 풍성해질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결칙을 이렇게 해버리면은 사실 결칙의 이유 자체가 랜덤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회귀 분석에도 좋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렇게 지워버리면 이거 변수 자체가 의미가 없는 변수예요. 왜냐면 모든 데이터 값들이 다 이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역행률이 안 구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제 생각이고. 하여튼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 생각보다 양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슬라이드도 되게 많았고. 근데 조금 알찼으니까 좀 다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다음번에는 조금 2시간 안 넘도록 1시간 반 정도, 40분 정도 나오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